시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입으로 할 수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번 사연은 정말 화가 나는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집 온 베트남 여성의 사연인데요.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슨 사연인지 확인해 볼까요? 숨이 막힐 듯한 창고 안. 머리 위에서 매달린 전구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저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 몸은 끝내 그 거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린. 올해 28살입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메콩강 물소리를 들으며 자란 시골 소녀였습니다. 논과 강 사이를 뛰놀며 동생들을 돌보고 비가 오면 온몸이 젖도록 웃으며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언제나 밥이 모자랐고 부모님은 날마다 농사와 빚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맏딸로서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매 아주머니가 한국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저보다 20살이나 많아 보였지만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한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복숭아 나무, 분홍빛 꽃이 가득 핀 봄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직접 베트남까지 왔습니다. 서툰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라 말하던 그의 모습은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내 집이 내 집이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 얼굴을 처음 보는 시아버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먼 길 왔지? 그는 제 짐을 들어주며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 창밖으로 산들이 지나가고 논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은 작은 농장 옆에 붙은 한옥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사이로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날리던 그 풍경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시아버지는 일을 도와주면 잘한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도시로 일하러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는 시아버지와 저만 남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말없이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시아버지와 저 둘뿐.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복숭아를 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린, 오늘 하루 힘들었지? 그 말은 분명 다정했지만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처음엔 부드러웠지만 곧 묵직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살짝 몸을 빼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다 됐어요.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린, 너 참 예뻐졌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느꼈던 그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린, 오늘은 창고 정리 좀 해야겠다. 오래된 상자들이 많아.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는 농장 한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은 서늘하고 어두웠고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쾅, 철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왜 문을 잠그세요?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목에서 비명 같은 숨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조금만.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소스라치듯 몸을 뺐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창고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불을 켜놓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린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핸드폰을 붙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4번 신호만 울렸다. 한참 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무슨 일인데? 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보, 시아버님이 저를 목이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뭐? 어제 창고에서 문을 잠그고 저 무서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의 대답은 린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린, 아버지가 그럴 분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해 아니에요. 정말 무서웠다고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괜히 아버지랑 사이 나쁘게 만들지 마. 통화는 그대로 끊겼다. 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린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린, 저녁 줘. 그 한마디에 린은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제 한 말 진짜예요. 남편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린,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너 한국 생활 힘들어서 예민해진 거야. 린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정말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린을 더 아프게 했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도시로 나갔다. 집에는 또다시 린과 시아버지만 남았다.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는 린을 불렀다. 린, 창고 좀 같이 가자. 정리할 게 많다. 린은 숨이 막혔다. 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괜찮다.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는 린의 팔을 잡아 창고 쪽으로 끌었다. 창고 안 철문이 다시 쾅 닫혔다. 린은 뒷걸음질 쳤다.
아버님 제발.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소리 지르지 마. 아무도 안 들어. 그의 손이 린의 어깨를 눌렀다. 린은 발버둥 쳤지만 몸은 바닥에 눕혀졌다. 그날 밤 린은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놓고 한참을 울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이제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린은 그날 이후 달라졌다. 눈물은 말랐다. 대신 분노가 남았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상을 받았다. 린은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먹다 남은 숟가락을 쥔 채 속으로 다짐했다. 모든 걸 기록해야 해. 그날 밤 린은 작은 공책을 꺼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한 글자 한 글자 베트남어로 적었다. 떨리는 손으로 시간, 장소, 말 한마디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내 무기가 될 거야. 며칠 뒤 남편이 집에 왔다. 린은 일부러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가 예전처럼 울거나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린, 왜 이렇게 조용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편은 잠시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속마음은 그 누구도 몰랐다. 밤마다 린은 방 안에서 몰래 핸드폰 녹음기를 켰다. 시아버지가 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소리,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 모두 담겼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린의 방문 앞에서 말했다. 린,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리 와. 그 음성은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린은 다시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이건 증거야. 며칠 뒤 린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린의 눈밑이 시커멓게 꺼진 것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린, 무슨 일 있나? 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가만히 듣더니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죽을 생각은 말아라. 사람만 있으면 방법도 있다. 그날 밤 린은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서울 변호사 연락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린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람만 믿자. 그날 이후 린은 시아버지 앞에서 더 순한 척했다. 그는 그녀가 순종적으로 변했다고 안심한 듯 보였다. 그러나 린의 눈은 이미 더 이상 희생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탈출할 날을 기다렸다. 며칠 뒤 옆집 할머니가 낡은 휴대폰 하나를 건네주었다. 린, 이걸로 연락해. 집 전화 말고. 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작은 화면 속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김 변호사. 밤이 깊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린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전화를 걸었다. 뚜뚜. 잠시 뒤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린은 숨을 삼켰다. 도와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변호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창고, 잠긴 문, 남편의 침묵, 모든 걸. 통화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마지막에
변호사는 말했다. 린 씨, 증거를 계속 모으세요. 제가 직접 찾아갈게요. 그날 밤, 린은 처음으로 눈을 감고 잤다. 하지만 안심할 시간은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시아버지가 린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뭐 아냐? 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침대 밑에 숨겨둔 공책이 보일까봐 아,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는 방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한참의 정적. 린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걸 느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의 시선이 이불 쪽으로 내려갔다. 린은 무심한 척 웃어 보였다. 아무 일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는 잠시 더 머물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린은 무릎을 꿇고 한참을 떨었다. 그날 밤 린은 모든 기록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에게 몰래 건넸다. 부디. 이거 숨겨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말어. 내 목숨 걸고 지켜줄게. 며칠 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운전석에서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내렸다. 김 변호사였다. 그녀는 강 할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앞에서 능청스럽게 웃었다. 이모님, 조카예요. 일손 좀 도우러 왔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지. 사람 손이 귀한데. 잠시 후 린은 변호사와 단둘이 복숭아 나무 사이로 걸었다. 멀리서 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은 뒤 변호사가 속삭였다. 증거 가져왔죠? 린은 품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 전부 들어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곧 당신을 이 집에서 빼낼 거예요.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시아버지였다. 린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변호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린 씨, 꽃이 참 예쁘네요. 시아버지가 근처까지 오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복숭아 꽃 향기가. 정말 좋네요. 시아버지는 잠시 두 사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들어가라. 저녁 준비해야지. 그가 떠나자 린은 숨을 몰아쉬었다. 변호사는 짧게 말했다. 오늘 밤은 아무 일 없는 척 하세요.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린은 그날 밤 내내 가슴이 쿵쾅거려 잠을 잘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탈출 날짜까지 이제 이틀 남았다. 린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밥을 차릴 때도 걸음을 옮길 때도 모든 동작이 느릿느릿해졌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린을 불렀다. 린, 오늘은 창고 말고 내 방 좀 청소해라. 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엔 시아버지의 장롱, 서랍, 그의 모든 것이 있었다. 방 안엔 묵직한 나무장과 서류뭉치가 가득했다. 린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척했다. 그때 문득 장롱 밑에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그 안에는 자신의 여권과 통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덜컥 심장이 뛰었다. 뚜껑을 열자 정말로 여권과 통장, 신분증이 있었다. 린은 그것들을 품에 숨겼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뭐 하냐?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린은 손에
땀이 흥건했다. 아,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린을 한참 쳐다봤다. 그의 시선이 린의 품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린은 숨을 죽였다. 시간이 끝없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아, 그는 다시 시선을 돌리고 방을 나갔다. 쿵. 문이 닫히자 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그날 밤 린은 할머니에게 여권과 통장을 맡겼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진짜 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린의 손을 꼭 잡았다. 린, 오늘 밤만 조심해. 이틀만 버티면 된다. 그러나 그날 밤 시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린의 방문 앞에 섰다. 린, 왜 문을 잠가? 나와봐. 린은 숨을 참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문고리가 덜컥거렸다. 그 순간 린은 핸드폰 녹음기를 몰래 켰다. 린, 내 말 안 들려. 문 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린은 이불을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한참 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녹음기는 아직 켜져 있었다. 린은 그 파일을 확인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도 증거야.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다짐했다. 오늘 밤이면 끝이야. 드디어 약속한 날 밤이 왔다. 린은 저녁부터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려 밥그릇을 2번이나 엎질렀다.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냐? 몸이라도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린은 억지로 웃었다. 자정이 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린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현관까지 걸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다.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철컥 문이 조금 열렸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린! 남편의 목소리였다. 린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디가? 남편이 눈을 비비며 다시 물었다. 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물 마시러. 남편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었다. 차가운 흙바닥이 발바닥을 파고들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뒤로 날렸다. 귀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다. 린은 더 빨리 달렸다. 마을 입구까지 달려왔을 때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깜빡였다. 김 변호사의 차였다. 린은 눈물이 터졌다. 여기에요. 그녀는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괜찮아요. 린 씨.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린은 뒤를 돌아봤다. 집 쪽에서 멀리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차가 출발했다. 마을을 벗어나자 린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에요. 린 씨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집의 불빛을 보며 린은 중얼거렸다.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아 차는. 한참을 달렸다. 린은
뒷좌석에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시골길 불빛들이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리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무서웠어요.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변호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린 씨는 잘 해냈어요. 차는 서울 근교의 작은 건물 앞에 멈췄다. 거기에는 여성 보호 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전기난로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쉼터의 직원이 린을 안내했다. 이곳은 당신을 해칠 사람 아무도 오지 못해요. 편히 쉬세요. 린은 작은 방에 들어섰다. 매트리스, 담요, 작은 책상 하나, 그 단순한 공간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보였다. 그날 밤, 린은 처음으로 잠을 잤다. 새벽까지 깊이 잠든 건 얼마만인지 몰랐다.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린 씨,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녀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우리는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해요. 그 녹음 파일만으로도 우린 싸울 수 있어요. 며칠 뒤 고소장이 접수됐다.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전달되었다. 그날 저녁 린은 쉼터에서 강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이제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린, 정말 잘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우린 내 편이다. 며칠 뒤 마을 소식이 전해졌다.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며 린을 욕하고 다녔다고 했다. 은혜도 모르는 것. 배은망덕한 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을 사람들 눈치를 봤다고 했다. 린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쉼터의 방 한쪽에 노트북과 USB를 꺼내놓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다. 밤이 깊어도 린은 잠들지 않았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힘이 몸속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이제 더는 피해자가 아니야. 재판 첫날. 법정 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린은 흰 셔츠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판사가 시아버지를 불렀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시아버지는 비웃듯 웃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며느리를 건드립니까?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남편은 피고인석 옆에 앉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린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판사가 린에게 질문했다. 증인, 피고인이 당신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네.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이건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USB가 연결되었다. 곧 낯익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린, 소리 지르지 마. 여긴 아무도 안 온다. 시아버지의 걸걸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이어 린의 울음소리,
몸부림치는 소리, 그리고 놓으세요. 하는 비명이 들렸다. 순간 법정은 숨을 삼켰다. 배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다. 저건 조작이다.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김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판사님, 피고인의 팔에 있는 치아 자국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녹음 당시의 부상과 일치한다는 결과입니다. 판사가 기록을 확인했다. 남편이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증인, 아내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피한 채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이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여자였다. 판사가 재판을 정리했다. 최종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치자 이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긴 싸움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판결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린의 손을 꼭 잡고 선 강 할머니까지. 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영감, 당신은 며느리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고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음모야. 나는 죄가 없어. 그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다. 이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것, 버텼다는 것, 마침내 끝이 났다는 것에 감사하는 눈물이었다. 남편도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를 방관한 죄, 법정에서 위증한 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린 씨,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이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강 할머니가 린을 꼭 껴안았다. 아이고, 내 딸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린은 그 품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수년간 눌러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해방의 울음이었다. 몇 달 뒤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다. 린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얻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린은 또 울었다. 그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봄이 오자 린은 작은 사과 과수원을 임대했다. 그곳에서 사과나무를 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과꽃이 필 때마다 린은 속삭였다. 이건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야. 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나는 나로 산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흙을 읽었다. 그 손끝에서 새로운 사과나무가 종이 뿌리를 내렸다. 자, 여러분.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의 용기와 스토리가 저는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어 감동도 받고 그녀를 도와준 한국인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못된 남편과 시아버지를 잊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랑과 전쟁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사연자님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주세요. 구독하시고 다음 사연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